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문재인 MBC 폭탄. 아, 대단했어요. 그냥 소름이 쫙 돋는 게 핵폭탄이었습니다. 본진 털기. MBC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죠. 재밌는 건요. MBC 반박 성명이에요. 반박 성명. 문재인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비방을 사과하라. 언론사라고 하는 게 사회의 인텔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언론고시라고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학벌 좋다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서 기자, PD 시험을 보는 곳이 바로 방송국입니다. 방송사. 근데 얘들이 나오는 반박 성명이라는 게 이렇게 유치한 수년간 권력에 장악돼 있던 사람들이 야당의 문재인에게 장악 시도한다고 지금 사과하라고. 참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이거는 MBC를 편드는 쪽에서도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참가했던 언론사에 관계된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통쾌한 발언이었다고 했다고 지금 뒷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토론하러 들어가는데 해직 기자들이 앞에서 이제 피켓팅 같은 예. 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그 당시 안희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서로 이렇게 1대1로 토론하던 그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그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고요. 4분 시간을 주어졌고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를 지적을 해서 발언을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절대 편집해서 자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방송국 측에서. 편집 불가능한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 편집을 했으면 더 난리 났겠죠. 뒤집어졌죠. 차라리 그거를 침묵 모드로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이 바보들이 문재인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하면 어떡해요. 사실 그 방송을 보면서 진행자 있죠. 토론 진행자. 그 사람이 그 굉장히 놀래가지고 중간에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막기 위해서 애를 여러 번 썼었어요. 논설위원.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정말 들은 척도 안 하고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안희정 후보 얼굴에다가 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런 MBC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런 입장들 권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부당한 언론의 현주소를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MBC라고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또 거기서도 반박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그런 그 선호하는 이전투구 형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굉장한 사이다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위치상 사이다 발언하기 좀 힘든 위치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말 한마디가 다 논란이 되니까 신중하게 그렇죠. 발언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고구마의 사이다 발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안철수하고 셋이 앉아서 토론하는 중이었으면 이 발언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4명 후보님들 중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원 다 복직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디테일한 거를 많이 알고 있고 마지막에 이용마 해직 기자가 암 투병 중이잖아요. 이에 대한 안부까지 물었다고 해서 되게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뭐 문재인 대표가 가장 뭐 포션은 많이 차지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승호 PD한테 가서 복직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악수를 했고요. 그리고 안희정 어떤 투쟁을 하는지 물어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피켓팅하고 있는 본부를 그냥 지나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MBC 사태에 대해서 이 해직 기자들의 문제, 복직에 관계된 문제, 그다음에 불공정한 언론의 문제,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허수아비처럼 놀고 시녀처럼 굴었던 이 언론의 문제를 문재인 후보는 명확하게 간파를 하고 작정 발언을 거기서 한 거고요. 대국민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사실 뭐 안희정 후보는 몰랐다는 건 죄는 아니지만 후보까지 올라왔는데 몰랐다는 거는 조금 아프고요. 이재명 후보도 조금 더 강한 사이다 발언을 좀 견지했으면 문 후보가 그렇게 홀로 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 후보도 뭐 말을 아꼈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네 분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희정 후보의 그 페이스북 네. 메시지 때문에 새벽에 뭐 온라인상이 들썩했다고. 들썩 정도가 아니었죠. 뭐 문재인 캠프가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 보니까 명종님도 거기 가서 뭐 한삽 뜨시던 것 같은데. 아유, 저도 뭐 한삽 떠야죠. 아니 저는 어젠가 그저께부로 페이스북에서는 절대 경선에 관해서는 글 안 쓰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트위터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기가 쉽지 않고요.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같이 지내게 되는 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 분을 패삭했는데 그 부분도 아프고 해서 경선에 관계된 포스팅은 안 하고
트위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 안희정 후보의 그 글, 뭐 사람 질리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일단 저는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고 뭔가 쌓여왔던 것들이 이렇게 폭발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했던 동지들은 안희정에게 늘 미안해하고 있다,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감정 속에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차피 문재인과 안희정은 한 가족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안희정은 팀은 달라도 뭔가 좀 보호해줄 걸로 또는 서로 간의 그 우호적 관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믿었는데, 그러니까 문 후보 입장을 떠나가지고요, 캠프에 들어온 사람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맹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친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계각층에서 수도 없이 막 모여들고 있는 그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울컥했다라고 저는 보고, 전략이었다고 그러면 가장 최악의 전략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뜨고 가라앉고 하는 것을 잘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 말처럼 문재인 가서 뜬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까고 폭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선거 전략으로 경선 투표가 시작된 날 그런 메시지가 떴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안희정이가 되게 억울하겠네 하고 안희정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겠네, 어디까지 뭐 하자는 거지, 자기들끼리 감정이야, 자기들끼리 감정인 거고 경선이 막 이상하게 막 어그러지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그 뉘앙스로만 글을 띄우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문재인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래도 난 문재인이 좀 껄쩍지근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안희정 찍고 싶었던 사람도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그래서 한번 투표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선 투표 시작. 자, 방송은 오늘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 시군구에 250개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 그러니까 선거인단 신청할 때 그 온라인 투표를 할 것인지 현장 투표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잖아요. 현장 투표하는 분들이 투표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상에 지금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민주당 경선 투표 관련 추정 파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앙일 후보가 보도한 건데, 그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는 기자들 없겠니? 무슨 뭐 엠바고네 뭐네. 지금 이게 아직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군구의 투표소가 250개인데 여기에 지금 오늘 전체라고 나온 것이 지역이 52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총 득표수가 11,865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빙성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게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아 두고 있다가 요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봉인하는데 선관위와 각 후보자들 참관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마다 각 투표소에 있는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위해서 캠프에서 취합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면 너무 뜬금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뭐 서울 같은 데는 들어있지도 않고, 아까 말한 250개 중에서 약 50개 지역밖에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아까 좀 전에 키워드에서 말했던 안희정 전략이었다면 실패였다는 게 연결을 시키는 것도 무리한 시정일 수 있는데, 이게 특정 계층만의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게 전체 지역이 다 결과가 나오고 등등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제 여론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그저께까지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경선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응답률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퍼센트는. 그런데 여기서 안희정 후보의 퍼센트만 한 10% 정도 빠지는 상황을 보면 페북 사건이 좀 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숫자를 정확히 말하거나 그러면 선거법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문재인 후보가 약 3분의 2 정도 득표를 하는 것 같고요. 퍼센트로 보면 근접해요.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합쳐서 3분의 1. 그 3분의 1 중에 3분의 2를 이재명이, 3분의 2를 안희정이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에요. 만약 이 상태로 이렇게 쭉 굳어진다고 하면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경선은 2위 싸움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 외에 다른 지지자분들은 2위로 가서 결선에서 없는다는 게 전략이겠지만, 사실 과반수가 넘어버리면, 1위가 과반수가 넘어버리면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2위란 후보가 이 정치적 자산이 엄청나게 생기는 부분, 서로 간에 화합만 잘한다면 정치적으로 반대파가 되기도 하지만 대선 후보만큼의 거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고요. 흔히 말해서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당내에. 그리고 그 정도 여론을, 그러니까 얻은 후보를 당선된 후보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공약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2등 후보가 가장 중요해지는 부분이라서 명령님 투표하셨죠, 근데 네, 투표했습니다. 현장 투표 가서 권리당원 투표했고요. 누구 찍으셨어요? 넘어올까? 뭐 아니요, 저는 뭐 찍었습니다. 아니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어때요? 땡 처리해 주, 삐 처리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예. 띠번님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그 잘생긴 분.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 후보를 찍었다고 생각하시겠군요. 자 어쨌건 간에 민주당 경선이 지금 시작됐고요. 이제 좀 실감이 나네요. 제가 일정 좀 알려드릴게요. 달력을 한번 보시면요. 달력 한번 써놓으세요.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달력을 쭉 보면 다음 주 화요일 바른정당이 후보가 나옵니다. 남경필, 유승민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요즘에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또 홍준표와 김무성이 만나서 후보 단일화를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연병할 것 같아 진짜. 아니 잘못됐으면 정권 내주는 게 낫지. 아이고. 아니 다 나와야지. 단일화하면 안 되죠. 바른정당에 생각 있는 후보라면요. 당선되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존재감만 과시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31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의 대결로 지금 압축되고 있고요. 지금 예상은 홍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진태는 거의 뭐 조폭 수준이지만요. 무슨 후보자 토론회 같은 거나 있으면은 김진태를 연호하는 사람들이 용팔이 거의 용팔이. 조폭처럼 몰려온다고 해요. 자 다음에 3일 날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선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3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1위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를 하면 결선 투표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1위 후보가 50% 미만 득표하게 되면 8일 날 다시 최종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4일 날은 국민의당 후보가 뽑혀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와 함께 5정당의 후보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4월 9일 날은 공무원들이 이 선거에 나가는 공무원은 사직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으로 나갔었죠.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직을 야당이 안 뺏기려고 꼼수를 쓰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이죠. 15일 날, 4월 15일 날 후보자 등록 시작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후보자 등록을 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그 다음 월요일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대선 바로 직전인 8일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4주가 안 되네요. 공식 선거운동이. 3주 하고 이틀 정도. 다음에 25일 날 4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재외국민투표 기간이고요. 5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사전투표 날입니다. 투표 날 당장 투표 못 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하고요. 이제 시민의 눈이 투표하면 감시 잘해 주시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주 화요일 날 대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매주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되면 두 수구정당의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보 그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주면은 후보자 등록하고요. 그다음 주면은 재국민투표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사전투표하고요. 그다음 주에는 선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고 그리고 TV 토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안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도 토론하고요. 국민의당도 토론하고요. 바른정당도 토론하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 오직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최성 후보만 나오는 것만 시청률이 나온다고 해요. 관심도 없는데 뭘 토론까지 보고 앉아있겠어요. 재미도 없는 거를. 유머감각이 출중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쏘를 하지 않는 한 허경영을 그냥 대령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광주에서 경선이 처음으로 시작돼요. 공개적으로. 순회 경선. 그 순회 경선이 딱 시작되는 날. 그래서 그 순회 경선에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할 겁니다. 근데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호남에서 시작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하긴 했는데 과반이 안 되는 일이 이 경우의 수도 있고요. 두 번째, 2위를 노리고 있는 이재명과 안희정이 호남권에서 누가 2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 계속 가잖아요. 광주에서도 3월 24일 날 금요일 날 광주 MBC에서 이 후보자들이 나오는 토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호남에서 1위가 또는 2위가 결정이 되면은 그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두 후보의 다른 지역, 영남과 충청과 수도권 지역에 거센 도전을 직면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결선 투표 가서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겨버릴 거야.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런 경우가 하나 생기고 근데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점하긴 했는데 2위가 되는 후보 쪽이 기세를 올릴 수가 있죠. 야, 너 뭐 새누리당 쪽 지지가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로는 꽤 나오는 듯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경선을 해보니까 내가 2위였네 하고 이재명 후보가 목소리에 힘을 줄지 아니면은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박빙으로 따라잡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아예 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로만 보면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저는 예측 불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초반 기세를 누가 띄우느냐에 따라서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 되면서 선거판이 재밌어진다는 건 뭐 다이나믹해진다는 뜻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보기 아슬아슬한 거. 정치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재미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책임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선거는 어떤 세력이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검증한다는 명목하에 어떤 후보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겁니다. 약점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후보가 뽑히면 그 후보는 새누리당류에 의해서 국민의당에 의해서 계속해서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마타도 가짜뉴스까지 돌겠죠. 뭐하러 그런데 우리가 미리 감정 소모해가며 이재명을 까고 문재인을 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제 방송에서 그렇지 않은 메시지가 나간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최대한 제가 편집을 해주면서 어떤 균형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무슨 누구누구를 옹호하는 발언, 누구누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란 말은 못하죠. 그것은 제가 추구하는 언론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고요. 자, 어쨌건 진짜로 선거가 앞에 와 있네요.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 경선에 투표 안 할 겁니다. 왜요? 정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나는 속으로 내가 누구를 찍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 표 행사하는 그 가치와 나는 사실상 누구누구를 찍었는데 방송으로는 공정성 이야기하는 게 매치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니 현장 투표 가셔가지고 1, 2, 3, 4 4개를 다 찍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됐거든요. 그게 공정이지. 그 시간에 방송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찍겠다고 어차피 누군가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표 만들 수는 없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 하면 나는 누구누구를 찍고 왔는데 라는 감정으로 어떤 후보를 편들고 말고를 하기가 위선처럼 보여서 투표는 포기했습니다. 선거인단을 한번 해봤어요. 숫자로 채워드리려고. 200만 넘는 숫자를 채워드리려고 거기에 접수는 해놨는데 투표는 안 할 거라고요.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후보가 뽑히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저희들한테도 있어요. 그런 저런 것들을 모아서 지지자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은 채로 후보를 지지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기 후보를 지키려면 본의 아니게 쉴드 쳐야 되고 상대방 후보도 욕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안희정 후보의 팟캐스트 나가서 발언하는 지지자들의 말은 민망할 정도이고 뭐 등등의 그 약간 좀 투정 섞인 말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안희정 지사가 쓴 거가 맞아요? 안희정 지사가 썼을까 아니면 보좌관이 그냥 썼을까라는 이것도 의심이 좀 사실 돼요. 안희정 지사가 쓴 거 맞고요. 맞다고 이야기를 확인해줬고요. 캠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흐름이라는 게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국민은 그런 눈높이로 안희정을 이해하지 않죠. 제가 이런 얘기는 꼭 드려보고 싶네요. 국민들 다수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는 저는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정권교체 시키라는 명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될 놈 밀어주자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의 서운함들은 어떤 판도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태도에 있어서의 욕을 먹기 딱 십상이죠. 그런 걸 참아내는 것이 오히려 사람 된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탈당하려는 게 아닐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탈당해봐야 대선 못 나갑니다. 못 나가죠. 네, 법으로 정해져 경선에 있어요. 참가하면 못 나가게 돼 있죠. 그게 이인제법이에요. 그 이인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최종 경선까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정치적 자산이 다 무너져요. 즉 것 같으니까 뛰쳐나간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으로 영입돼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쪽에서는 받아들이겠어요. 가끔은 안희정 지사도 저보다는 훨씬 더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지만 평정심을 잃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선거판에 그런저런 일 없어요. 서운한 거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판을 깨려고 하나 그런 느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지자들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안희정이 중간에 후보를 포기해버리면 레이스 포기해버리면요.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랑 똑같은 것이 돼버립니다. 내가 안 될 바에 그냥 똥물 찌그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에 안희정 지사 덜컥수에 너무 많이 걸리고 있으면 그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명종님이 지도자예요. 그게 정치판이 아니라도. 근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꾸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 보이고 잘은 밖으로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 그냥 그만둬버릴까 사퇴할 거야 시발 막 욕하고. 아 요즘 제 마음인데. 그러니까 대장을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대장이란 그런 거죠. 감정이 기복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도 속으로 막 부글부글해도 측근들과는 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 속에는 의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너 선거판에서 뛰다가 남은 비자금으로 집 샀니? 뭐 이런 식의 비리를 꺼낼 수 있어요. 너 음주운전했니? 뭐 등등. 또 뭐가 있을까? 이것도 형평성 때문에 또 한 사람을 가져와야 되는데. 금괴 숨겼니? 뭐 그거는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냥 유머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인품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흔들리느냐. 얼마나 안 흔들리는 분의 최고봉 있잖아요. 누군데요? 삼성동 박 여사님.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 맞네.
멘탈가. 사소한 잘못이랄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덮어지기도 하고 알려지면 약점이 미담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자꾸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공감력은 생기지만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정면 돌파하는 사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우리 집사람을 버리려는 거냐 같은 그런 네. 돌파력이 필요한 사람. 그렇죠. 최소한 우리 편들 앞에서는 속내를 털어놓고 울먹일 수는 있어도 적들 앞에서는 울지 않는 사람. 그게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탄핵 국면에서 이 짧은 대선 기간에 그렇게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죠. 며칠 전에 우리 그 유시민 작가 누님 그 나와서 방송한 거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를 정치를 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반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마음속에 남아요.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기 약하죠. 각오를 다시 다잡고 지나간 일 묻어버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정치 컨설팅 뭐 이렇게 해드린다고 농담처럼 했던 말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실제로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들 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멘탈 뒤에 뒤돌아서서 흘리는 눈물.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훈훈한 미담이 되는 거지. 늘상 울고 있는 사람, 늘상 투덜거리는 사람한테는 어떤 감정이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억울해도 참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이게 푸른나무님 그 보기에 좀 과하다고 싶으면 편집해 주세요. 어느 정당이든 정치인들은 누구를 섬기냐 하면 당원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에요. 그 당원들이 핵심이고 당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에 대해서 희비는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약이 되기도 하고 나한테 독이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내뱉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내지는 방송이나 어디서 내뱉는 말들이 지지자한테 많은 아픔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치인, 그 후보자, 국회의원, 당직자분들이 당원들을 향해서 그런 비슷한 말을 뱉어내는 거는 배신행위입니다. 주인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 당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고 정치인들은 당원들을 좀 잘 섬기고 당원들이 자기 꼬붕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해라, 뭐 다스려라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원들도. 지지하시는 분들 잘 지지해 주시고 정치인들은 당원들 잘 모시고 경선을 좀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트윗 보기 마치겠습니다. 때도 그랬고 이런 MBC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런 입장들, 권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부당한 언론의 현주소를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MBC라고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또 거기서도 반박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그런 그 선호하는 이전투구 형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굉장한 사이다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위치상 사이다 발언하기 좀 힘든 위치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말 한마디가 다 논란이 되니까 신중하게 그렇죠. 발언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고구마의 사이다 발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안철수하고 셋이 앉아서 토론하는 중이었으면 이 발언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4명 후보님들 중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원 다 복직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디테일한 거를 많이 알고 있고 마지막에 이용마 해직 기자가 암 투병 중이잖아요. 이에 대한 안부까지 물었다고 해서 되게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뭐 문재인 대표가 가장 뭐 포션은 많이 차지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승호 PD한테 가서 복직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악수를 했고요. 그리고 안희정 어떤 투쟁을 하는지 물어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피켓팅하고 있는 본부를 그냥 지나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MBC 사태에 대해서 이 해직 기자들의 문제, 복직에 관계된 문제, 그다음에 불공정한 언론의 문제,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허수아비처럼 놀고 시녀처럼 굴었던 이 언론의 문제를 문재인 후보는 명확하게 간파를 하고 작정 발언을 거기서 한 거고요. 대국민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사실 뭐 안희정 후보는 몰랐다는 건 죄는 아니지만 후보까지 올라왔는데 몰랐다는 거는 조금 아프고요. 이재명 후보도 조금 더 강한 사이다 발언을 좀 견지했으면 문 후보가 그렇게 홀로 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 후보 코로나로 들어가는데 해직 기자들이 앞에서 이제 1인 피켓팅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그 당시 안희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서로 이렇게 1대1로 토론하던 그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그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고요. 4분 시간을 주어졌고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를 지적을 해서 발언을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절대 편집해서 자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방송국 측에서. 편집 불가능한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 편집을 했으면 더 난리 났겠죠. 뒤집어졌죠. 차라리 그거를 침묵 모드로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이 바보들이 문재인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하면 어떡해요. 사실 그 방송을 보면서 진행자 있죠. 토론 진행자. 그 사람이 그 굉장히 놀래가지고 중간에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막기 위해서 애를 여러 번 썼었어요. 논설위원.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정말 들은 척도 안 하고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안희정 후보 얼굴에다가 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월호 보도 뭐 말을 아꼈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네 분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희정 후보의 그 페이스북 네. 메시지 때문에 새벽에 뭐 온라인상이 들썩했다고. 들썩 정도가 아니었죠. 뭐 문재인 캠프가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 보니까 명종님도 거기 가서 뭐 한삽 뜨시던 것 같은데. 아유, 저도 뭐 한삽 떠야죠. 아니 저는 어젠가 그저께부로 페이스북에서는 절대 경선에 관해서는 글 안 쓰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트위터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기가 쉽지 않고요.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같이 지내게 되는 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 분을 패삭했는데 그 부분도 아프고 해서 경선에 관계된 포스팅은 안 하고 트위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 안희정 후보의 그 글, 뭐 사람 질리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일단 저는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전략으로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문재인 MBC 폭탄. 아, 대단했어요. 그냥 소름이 쫙 돋는 게 핵폭탄이었습니다. 본진 털기. MBC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죠. 재밌는 건요. MBC 반박 성명이에요. 반박 성명. 문재인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비방을 사과하라. 언론사라고 하는 게 사회 인텔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언론 고시라고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학벌 좋다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서 기자, PD 시험을 보는 곳이 바로 방송국입니다. 방송사. 근데 얘들이 나오는 반박 성명이라는 게 이렇게 유치한 수년간 권력에 장악돼 있던 사람들이 야당의 문재인에게 장악 시도한다고 지금 사과하라고. 참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이거는 MBC를 편드는 쪽에서도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참가했던 언론사에 관계된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통쾌한 발언이었다고 했다고 지금 뒷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